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친근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법조계의 불꽃 카리스마 김경진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 카리스마. 이거 하셔야죠. 마이크. 그렇습니다. 세이. 안녕하세요. 불꽃 카리스마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그계의 조인성. 네, 개그계의 키보드 워리어 김경진 송중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계 장근석 김경진이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의 첫 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는 타임머신 미래 관측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계부채 959조 돌파, 해법은 무엇인가인데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죠. 가계부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인데요.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실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 변호사님, 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네. 역시 부동산 문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거 참 결혼 직후에 참 정말 쓰라린 아픔의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으셨나요? 결혼할 때 예. 제 아버님이 2천만 원 주셨어요. 네. 와, 큰돈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네, 큰 그 돈이죠. 당시는- 하하. 장인어른이 2천만 원 주셨어요. 네, 합 4천만 원. 네. 그런데 그런데 그때 하도 집값이 올라갈 때여가지고 네, 집을 사놔야겠다. 음. 집을 사놔야지 이 돈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놔야만 언젠가 내가 집주인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전세 3,500만 원을 끼고 네, 8천만 원짜리 조금 해서 집을 샀어요. 네, 집을 샀는데 집주인 됐잖아요. 네.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집을 사긴 사는데 왜요? 아니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조그마한 집에서 단독주택에서 2년 사셨어요? 5년을 5년을. 월세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뜨거운 물로 안 나왔어요? 뜨거운 물을 끓였죠. 아이고. 겨울에는 연탄불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세수대에 부어서 찬물 좀 섞어가지고. 찬물 섞어서 세수하고 이랬는데 아니 근데 실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장인어른이 2천씩 주셨잖아요. 이제 네.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그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4천만 원 대출을 받고 전세 끼고 이렇게 집 산 사람들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또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는 빚 내 가지고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잖아요. 네, 집값은 떨어지면 결국은 은행빚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집을 그렇죠. 팔아도. 그러면 고스란히 빚만 남는 거잖아요. 음. 지금 김포라든지 저쪽에 뭐 인천 영종도라든지 뭐 전국의 신도시 지역에 그렇게 빚내서 집 샀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대전에 월평동이라고 네. 그 대전의 강남 같은 강남 지역이에요. 네, 예, 거기가 한창 핫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게 또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그러면서 아파트가 뚝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아버지 월급의 반을 그냥 이자로만 날렸고. 그러니까 지금 예. 뭐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유형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있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그런 하우스푸어들이 네. 정말 많은 시점이라고. 그래서 아마 생각되는데요. 월급을 한 달에 이제 네, 보통 가장들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 아마 대출 보통 요새 집값 아무리 싸도 한 5, 6억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이자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고 그러니까요. 네,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집에 줘서 이제 생활하라 그러면 사모님은 그냥 화가 나니까 맨 그냥
지나가다 강아지랑 그냥 발로 한번 팍 차고. 아니 그렇게 100만 네.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5장 만들어 가지고 네. 어, 돌려받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완전 거덜날 뻔했죠. 어, 예. 아니 그 그런 카드 환경 자체가 짜증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버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예? 거기서 이제 이자 나가고 네.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네. 카드를 긁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카드 이자도 비싸요. 카드 요새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 받으면 네. 연 이자가 한 5% 6%안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카드 하면은 기본으로 한 18% 20% 이자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카드 이자 비싸가지고 사람들 더 음. 또 카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기 그 무슨 사채. 그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네, 광고에 많이 예. 뭐 무과장, 무도 무과장. 나오고. 무대가리도 나오고 네. 심지어는 비행기 예. 옆에서 뭐 비행기에서 전화하면 비행기 옆에 낙하산 갖고 와서 현금 주고. 네. 싼나 싼나. 네, 막 유혹의 쌀아도 손길이 있고. 그렇게 네. 오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하다가 사실 뭐 이렇게 뭐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서 그냥 순간 술 한 잔 마시고 뿅 가가지고 2, 30만 원 양주 시켜서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처음에 100만 원 그렇게 싸나머니 가서 빌렸다가 나중에 200, 300 이렇게 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원래 그런 대출 선전 이런 것들 못 하게 돼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안 한국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중파는 안 나오고 네, 케이블 케이블에만 같은 데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네. 예. 외국은 아예 대출 광고 자체를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대요. 그게 맞는 법 같아요. 그렇죠. 왜 네. 하고 싶으니까 네. 대출 광고 보면은 보고 싶으면 뭐 3초 이내에 뭐 돈 입금시켜 줍니다. 네. 나도 한번 그 돈이 필요한 경우에 네. 바로 전화에 손이 갈 그런 네.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막 네. 내 돈 마치 갖고 내 돈인 마냥. 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사람들 나중에 깡패들 보내가지고 빚 갚으라 그러잖아요. 아, 진짜요? 네. 하루에 전화 어. 30분씩 해버리고 어. 문자 남기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빌려줄 때까지는 정말로 이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쓰시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공짜는 없으니까. 네. 예. 맞아요. 아 그게 또 이제 그 범죄 그 깡패 네. 그쪽이랑 연관이 돼 있네요. 네. 그 네. 또 안 갚으면 안 되죠? 안 갚으면 안 되죠. 갚아야죠.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깡패가 때리면서 자꾸 돈 갚으라고 해요. 때리면 신고해도 돼요. 근데 아. 이제 욕하면요? 욕해도 신고해도 돼요. 여기에 신고해도 돼요? 네, 근데 요새 깡패들이 욕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쫙 자국 나가지고 여기 몇 번을 깨면 사람이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빚은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정중하게 정중하게. 다가오시는군요. 아니 이지희 씨 빚을 갚으셔야. 그런 식으로. 이게 와가지고 네. 변호사님 잘 어울리신다. 어, 부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래? 아니 근데 부업이 아니고 주업이야 주업. 우리 변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못 모르고 빚내 써서 이렇게 부도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 미국 경제가 한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네. 거품 때문에. 그렇죠. 맞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이제 거품. 빚을 안 갚게 되면 결국 이제 신용 불량자 불량자. 되고 또 신용 뭐 이렇게 파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버는 재산에서 한 50% 60% 정도를 한 5년간 갚으면 이제 국가에서 면제시켜주긴 하는데 네. 그 5년 6년간은 정말 한 달에 소주 한 병 안 먹고 그냥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만 그거 나중에 면제해 주잖아요. 김경진 씨는 빚내본 적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아직 3번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엄마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학자금 대출. 그래요. 아이고 갚으려고 하니까 아유, 힘든 거예요. 예? 친구들도 학자금 내가- 대출 많이 받았죠. 내가 그렇게 몇 천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수업을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예?
맞아요. 대학 등록금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사립학교 이공계통은 한 학기에 뭐 500만 원, 700만 원짜리. 500, 600 500, 넘어가죠. 600. 네. 그러니까요. 이 수업도 뭐 12주 맞죠? 네. 16주 정도. 16주? 네. 16번에 뭐 그 정도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립대 같은 데는 한 학기에 100만 원 받는다는 것 같은데. 네, 시립대는 시에서 또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많이 재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사실은 시립대 1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거 보면 네. 사립대학은 사실 네, 너무 많이 좀 받는 이렇게 학생들 경향이 없지 않아 팍 있죠. 등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네. 야 너 수업료 좀 싸졌니? 약간 싸졌대요. 야 그럼 좋겠다 그랬는데 수업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수업이 줄어드는 줄고 게 있군요. 장학금 혜택이 줄고 그러면서 그럼 또 결국엔 수업료를 네. 등록금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또 사립대학들이 그러니까 네. 다는 아니겠지만 못된 사립대학이 얼마나 웃기냐면 교수님들을 정식 교수를 안 써요. 강사분들 전부 그냥 시간 강사로. 근데 시간 강사 얼마 주냐?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주나요? 한 시간에 4만 원. 한 시간에 4만 원이요? 4만 원. 아. 그러면 봐봐요. 학생들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앉혀놓고 네.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3시간 강의하고 나면은 뭐야 15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아. 사립학교가 얼마만큼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에 5, 600만 원씩 받아먹고 그뭐 강사들한테는 적게 이제 돈도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사장이요. 이사장님? 어디다 쓸까? 이사장.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예. 하긴 요새 사립대학 가보면 네. 좋아요. 뭐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건물 세우고 네. 그 안에 무슨 카페 베네도 카페 뭐도 들어와 있고 네. 예, 헬스장도 만들고 막 예.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비싼 돈에 그 거기 가서 커피 뭐 3,000원, 4,000원짜리 사 먹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좋은 것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돈 뭐 벌고 메가박스 뭐 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만든다고 들어온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에.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이거 네. 사업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러니까 자꾸 예? 등록금 때문에 이 빚이 늘어가지고 지금 음. 벌써 959조예요. 예. 천조를 천조, 눈앞에 두고 네, 있어요. 천조. 넘겠는데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게 그러니까. 천 개 모여야 존데 그게 네. 거기서 959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 그 이사장님들 돈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는 뭐 사립학교에서 주식 투자하다 돈 날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네. 예. 근데 왜 사립학교는 이사장만 있어요? 김 사장은 없어요? 박 사장은 왜 없을까 진짜. 어. 우리 거성 엔터테인먼트 박 사장인데. 그러니까 어. 최 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아, 찾아보면 있겠죠, 뭐.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가계 부채 문제 정말 근본적인 원인 뭐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해결 방법은 네. 없으니까 자꾸 이 빚이 문제가 늘어나는 거 생기는 아닙니까? 해결 그렇죠. 방법 있어요. 네. 월급이 많아지면 돼요. 맞아요. 월급이 많아지면 빚을 누가 내요?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뭐 학교 수업비 등록금 그리고 뭐 아기들 학원비 예? 그리고 집값 뭐 이렇게 이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월급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가령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그 삼성전자 이사들 한 달에 월급이 한 10억씩 돼요. 아, 한 달에 한 달 월급이요? 한 달 월급이 10억씩 돼요. 그럼 1년이면 100억이 넘어요? 1년에 100억 거기다가 그 회사 실적 좋으면 스톡 옵션으로 또 몇십억씩 가져가요. 근데 밑에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있는 종업원들 기껏 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 사내 하청 있잖아요. 비정규직들. 네. 그러면 정규직들이 한 달 급여 300만 원 받아가면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또 그거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에 60%면 한 160만 원 되나요? 네, 그 정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구조가 그러니까 위에는 이사들이라든지 너무 뭐 많고. 높은 사람들은 아, 너무 많이 어떻게 받고. 한 달에 10억이 월급이에요. 10억이 1년에 어떻게. 100억이 넘네. 아니 근데 월급이? 아니 이게 세상에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너무 삼성전 심하네요. 그 격차가. 삼성전자 지금 그 요새 핸드폰 이 통신사 뭐 이렇게 보조금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요금 핸드폰 요금 바가지 씌우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요 핸드폰 그냥 기계로 갤럭시 S2 기계 살려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기계 원가가. 네, 네.
근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정해진 거 있어요? 사실은 신상품 나오면 그게 50만 원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지들이 매기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윤을 요 신상품의 가치가 얼마고 이윤이 얼마다는 것은 자기들이 매기는 그대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소송해서 뭐 1조 달러 배서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천억 달러면 뭐 10조인가 되는데 몰라요. 그런 배상 금액 나와도 삼성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그렇게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으니까 사실은 50만 원에 팔아도 정당한 가격인데 이거를 100만 원씩 받아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100만 원씩 기계 한 대당 50만 원 이상씩 남는데 그 뭐 갤럭시 노트 2 얼마만큼 많이 팔려요? 몇 천만 대씩 팔리고 네. 막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야. 이사들한테 그렇게 한 달에 몇 억씩 월급 줘도 되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받네요. 야 10억. 그러니까 월급이 10억. 10억 한 달에. 그 공부 잘해야 될 수 있죠. 공부도 잘기도 되고 근데 공부 못한 사람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면 될 수도 있어요. 부럽다. 재벌 3세. 부러워. 재벌 4세. 재벌 4세. 지은 씨도 저기 누구 손녀딸로 태어났으면.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저도 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하는 생각을 그 잠깐 경주 해보네요. 김씨인데 네. 그 저희 시조가 왕이었대요. 아, 이름 까먹었어요. 어, 누군지. 타임머신 타고 얼른 돌아가. 왕 그 시대로.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니까요. 이게 참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그러니까 방법인데. 또 월급을 아까 우리 경진 씨 말한 대로 월급을 좀 줄여야 돼. 격차가 너무 커. 네, 격차를 좀 줄이는 네. 방법이 나오면 받는 사람 네. 너무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너무 적게 받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이게 뭐 공부 잘하고 뭐 해서 부모 잘 만나서 그 돈 받아간다 그러지만 사실 공부를 잘했으면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부모 잘 만났으면 뭐 얼마나 잘 만났을까. 거기서 거긴데.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학자금 대출 갚아줘. 엄마 학자금 대출 갚아줘.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 이게 정부와 가정에서 이게 어떻게 머리를 맞대 보면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 북유럽 국가들 네. 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1인당 세금을 거의 소득의 50%씩 내요. 소득 50%씩 내는데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예요. 그럼 5만 달러는 뭐 얼마냐면 1인당 평균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자들한테는 세금 좀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최근에 그 결혼식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네.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이 뭐 7,8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집 빼고 집 빼고 예식 10만. 비용만. 아, 예. 예단 예물 포함. 무진장 잘 사는 사람 얘기 아니? 아니에요. 평균. 평균이요? 평균 잘하는 사람 그 잘 사는 사람들은 1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평균이 7,800만 원이니까. 진짜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 이거 굉장히 거품이거든요. 이런 걸 다 줄여야 돼요. 그러네요. 그 예. 하루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드리는 거는 좀 허례허식 같은. 그러니까 예단 네. 선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네, 뭐 금목걸이 예단이나 뭐 이런 거 혼수나. 보내니까 네.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네 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변호사님 자제분 결혼식 할 때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아니요. 전략에서 해야죠. 근검 아니에요, 전략. 아니에요. 예. 똑같이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이 부모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부터 네. 줄이고 그리고 뭐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야죠, 지출을. 음, 예.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쪼잔하게 뭐 아니 근데 애들 경기 두 번 맞아. 쓰고 물 내리고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애들 재수하게 해야죠. 되면 그 재수 비용도 1년에 한 5천만 원씩 든다는 것 같던데요. 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숙학원 기숙하고. 예 비싸더라고요. 예. 과외 같은 거는 뭐 쪽집게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네. 300만 원씩 그러니까 하고 재수를 그냥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정 무조건 경제를 입학할 수 예, 있게. 무조건 재수는 못 한다 그냥 한 번에 대학교 가라. 이렇게 어때요? 어, 좋은 아이디어. 저는 재수를 안 했어요. 재수 안 했어요? 예. 지은 씨는 네, 저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천재들이네. 아닙니다. 재수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예, 가정에서 뭐 이런 노력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또 다른 방법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근검 절약. 네. 음. 다양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껴 쓰고 네. 특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회에 좀 환원해야겠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그냥 조금 불필요하게 가난한 사람들 이걸 좀 착취를 안 해야겠다. 네. 사실은 물건값에다가 과다하게 이익을 붙이는 게 착취거든요. 간접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예. 세금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정상적인 이윤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윤도 한 20%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착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윤도 적정한 수준에만 붙여서 그렇게 물건을 파는 어떤 사회가 돼야만 조금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가계 부채도 좀 줄어들고 좀 그렇죠. 견실하게 되는 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이 959조. 네.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네.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 가치가 이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단위까지 나왔네요. 예, 네. 이경이래요. 그래서 아, 맞네. 네. 엄청나네. 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 네. 그게 14경이래요. 14경이요. 14경.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부채가 없어집니다. 959조 없어져요. 이게 해법이에요. 그림 그립니다. 내일부터 그림 그립시다. 그림 그립시다. 그림 그립시다. 모나리자로. 네. 답이 나왔네. 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SISA. 난 SA 말고 미스 A가 좋아요. 나는 남자없이 잘 살아 의심이 없으면 내 곁에 오지를 마 난 여자 없이 못 살아. I don't need a girl. 넌 이 노래나 열심히 하세요. 나야. 진짜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줘, 제발. 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이번에는 두 김경진 씨의 논평을 번갈아 들어보는 릴레이 논평 시간입니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이번 논평의 주제는 4대강 수습 어떻게 해야 할까인데요. 새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복구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4대강 수습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평 들어볼 텐데요. 먼저 개그맨 김경진 씨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1분씩 번갈아 가면서 논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의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한 분에 3분씩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그맨 김경진 씨 먼저 시작해 주시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예. 그 강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아시죠? 그럼요. 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 나일강, 황하 문명, 황하강,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디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기억하는 거 봐요. 예. 잘하셨네요. 4대강 문명, 이 문화 문명의 발상지 자체가 이 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4대강 역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뭐 기사에서 봤을 때 뭐 이 녹조가 굉장히 심해서 뭐 녹차라떼라고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이 큰 네, 강 4개를 변호사님께로 시간 넘어갈게요. 큰 강 4개 제가 김경진 씨 말을 받아서 해야지. 근데 진짜 강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만 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야만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자랄 수 있고 또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을 건설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이 사람 생명이라든지 모든 것에 번성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얼마만큼 우리 주변에 잘 흘러가는가가 중요하고 또 물이 일정한 수량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그 한 5월 하순부터 한 8월 말까지 이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댐을 만들고 물을 좀 가둬놓기는 하는데 이게 댐을 만들면 물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데 이게 고여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보다는 좀 이렇게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4대강도 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조그만 소형 보라고 해서 네, 댐이잖아요. 김경진 씨. 예. 저희 집에 그 물고기를 길러요. 아로하나라고. 예. 아시나요? 네. 아로하나? 살아있는 화석. 1억 5천만 년 전에 살던 물고기. 왜 기르는데 저희 집 수족관이 4자입니다. 가로폭 120cm. 120cm 그 수족관 여과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물이 예? 원체 대형어가 있다 보니까 응가도 많이 싸고 거기에 맞게 이제 여과 시설 해주는 것도 제가 쓴 돈만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 여과기 사는 데만. 근데 이런 작은 수족관 이런 것도 이런데 그 큰 강에다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뭐 한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결국 물이 좋지 않잖아요. 썩었잖아요. 네. 녹조도 많이 생기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다시 또 해체하려면 그동안 들인 돈이 있는데 그니까 예?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시당초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변호사님, 물고기를 길러봤으면은 이렇게 안 했지. 변호사님 발언해 주세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설치한 게 댐도 아니고 음. 살짝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물이 걸려가지고 물이 밑에서 썩으면서 계속 이제 물고기 죽은 물고기들 이렇게 떠올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겨울에도 지금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니까. 근데 환경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철거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철거하자니 지금 건설하는데 20조 들어갔잖아요. 근데 철거하는데 또 20조 쓰고 또 철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여름에 그 녹조라테처럼 여름 되면은 물은 지금 뿌옇게 지금 부영양화 돼가지고 속에서 썩어가고 물고기는 죽어나가고 근데 이걸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좀 기술적으로 이 수질을 뭔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네. 같아요. 김경진 씨 마지막 발언입니다. 제가 물고기를 길러서 말씀드리는데 여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물리적인 여과도 있고요, 화학적인 여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데 이 박테리아 제가 그 한 병을 샀는데 한 5천 원씩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4대강에 다 부으면 얼마가 들지? 꽤 될 거 아니에요. 5경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강이. 그죠? 그니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느 강에서 나타났다고요? 메소포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오케이. 네. 그거예요. 예. 강조하고 싶네요. 그걸 제가 외웠다는 걸.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던 거. 에이, 아니에요. 예. 여튼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예. 네. 단 실패죠. 변호사님 일단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이 돈은 몽땅 쓰고 20조나 쓰고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인정도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업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빨리 좀 정확히 문제점 찾아가지고 이걸 좀 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충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대강에 대해서도 중간에 뭐 수초를 심든지 뭔가 좀 생물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물고기 그렇습니다. 보러 오세요. 저희 집에. 물이 정말 깨끗해요. 깨끗합니까? 네, 네. 지금까지 두 김경진과 함께하는 릴레이 논평 4대강 수습 방안에 대한 논평을 들어봤습니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이번에는 두 김경진 씨가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벌이는 말빨 경진 대회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국민연금은 과연 필요한가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또 새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는 그런 예고 등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김경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필요하다는 찬성의 입장, 개그맨 김경진 씨는 국민연금은 필요 없다라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연금 지금 폐지론이 왜 나타났냐고요. 제가 못 받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연금을 내도 막상 저때 되면 연금이 없어요. 받을 수당이 없다고요. 근데 왜 내냐고요. 저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60세 이후인가요? 60세 이후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 그걸 알려줘야 내죠. 이게 국민연금이라는데 국민 기부금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 주면 될 거 아니야. 책임지고 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책임지고 줄게. 아이 그리고 일단 어른들이 먼저 타 먹어야지. 부모님 연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요 받으셔야죠. 김경진 씨 본인은 못 받더라도 일단 김경진 씨 부모님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연금 못 하면 되겠어? 많이 냈으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김경진 씨 부모님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머니 두둑하게 살다 가시면 되고 김경진 씨 때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산 잘 운영해가지고 돈 벌면 김경진 씨한테 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세대들이 또 세금 또 내면 김경진 씨 연금 탈 수도 있지만 물론 못 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다. 난 이게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노후를 생각하고 연금을 내는데 못 받는데 왜 내냐고요. 지금 예? 아까 보셨잖아요. 그 가계 부채가 959조예요. 이 빚이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라도 타고 김경진 씨 형님 사촌 형님 세대라도 타고 그 앞에 형님 아버님 세대 얼마나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려고 고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그 고생한 대가로 해서 조금 연금 낸 거 본인들 연금 낸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이 타 가서 노후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고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면 일단 그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좋지 뭐. 그건 저도 원하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안 낳지 않습니까? 예. 자녀를 안 낳아요. 예. 생산층이 없다고요. 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 뭐 노령화 사회라고 해서 예. 점점 연금 타는 사람은 많아지고 예. 그게 나까지 오겠냐고요. 아 근데 네? 오겠냐고요. 모르지. 근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석유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네. 뭐 국민연금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데 투자를 잘하면 그런 데서 돈이 또 이익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못한다고 지레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고. 저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인터넷 기사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네. 국민연금을 이제 받지 못한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또 그런 기사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국민연금을 내도 받지를 못하는데 네. 네, 이걸 굳이 내야 되냐? 네. 내고 싶지 않은데 또 그게 의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인데 의무인데 네. 나 군대도 갔다 왔어요. 네. 나 진짜 이 허약한 몸 가지고 최전방에서 소총 들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연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예. 아마 앞으로 30년 동안은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고갈될 일은 없고 이제 김경진 씨가 이제 나이 먹으면 한 30년 이후부터가 지금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면 돼. 세금을 좀 그 사람들이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연금 재원을 이렇게 보태주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크게 고갈될 필요 없이 몇십 년 더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갈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국민연금 없애버립시다 하는 것은 혹시 저 닭이 크다가 저게 뭐 병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아예 저 닭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좀 키워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을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 제 주변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네. 애시당초 했으면은 네. 괜찮았을 텐데.
근데 국민연금이 일종의 이제 보험 저축 플러스 보험 비슷한 성격인데 저금이나 보험에 들게 되면 이게 이제 사기업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생명, 무슨 흥국생명, 무슨 생명 주식회사. 그럼 사기업체들이 이 보험을 운영하다 보면 자기네들 이익을 남겨먹기 위해서 사실은 보험 가입자들한테 정상적인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띄어먹지는 않고 국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붙여주려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김경진 씨처럼 젊은 사람들 세대까지는 그 돈이 지금 남아서 갈까 말까 지금 그 걱정이 되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없어진다면 사기업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사기업 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예요. 아,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거는 몰랐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낼 돈으로 차라리 장기 적금을 들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제 생각이 틀렸네요. 틀렸죠. 맞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받지 못하는 연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아니 받지 못한다고 장담할 필요는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메꾸면 되죠. 근데 그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 오르는데 그 돈의 가치가 일정하겠습니까? 그 가치에 맞는 물가 상승의 그 비율에 맞는 그 연금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연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결국 방법은 돈 많은 부자들이 좀 세금 좀 많이 내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 내면 어떡해요? 안 내면 국가에서 이제 국회 그렇게 세금 많이 걷겠다는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세금 많이 걷도록 해야죠. 그러면 세금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연금을 실행하는 나라가 맞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지금 최근에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북유럽 국가 일부는 이제 연금이 거의 고갈돼가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40년이나 50년 되면 없어질 것이다.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꼴찌라고요.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들 많이 나가지고 그 애들이 일 많이 하면 또 고갈 안 될 수도 있어요. 김경희 씨도 빨리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세요. 제가 많이 낳아야겠네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아니 그냥 변호사님이 대출해 주실 거예요? 초가 상권에 살면서 그냥 애 많이 낳아서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힘든데 거기 또 애까지 낳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또 부채가 늘어날지 몰라요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연금까지 내려가면 지금 허리가 힙니다. 예, 등골 빠진다고요. 그러나 저는 고생한 사람들 또 노후에 수입 없을 때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예, 그 확실한 그런 해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보장성이 없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타실 거 아닙니까? 예,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붓고 있는 이 시점에 뭐 맨날 보면은 국민연금 폐지론 하면서 국민연금 고갈된다. 그럼 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운용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운영할 것이다. 그런 해답을 보여주면은 저도 기분 좋게 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니까 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면 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 김경진이었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김경진이 책임집니다. 네, 진짜죠? 이렇게 지금까지 두 김경진과 함께하는 말빨 경진대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 보내드렸습니다. SISA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해 지역 정치권 진출까지 노리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남 순천 지역 3개 대학의 조직원들을 입학시켜 최근 10년간 18명을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킨 후 교비와 학교 지원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해 왔는데요.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킨 부하 조직원을 지방 정계에 진출시킨다는 목표까지 세워 합법화를 가장한 폭력 조직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새 폭력 조직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 총학생회에도 사업이 될 수가 있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심지어 정계 진출까지도 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계 그만큼 우스워 보였던 걸까요?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잘생겼으니까.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이 학교가 돈이 네. 된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범죄 조직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두사부일체 보셨죠? 네. 예. 이 건달도 똑똑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얘기했잖아요. 건달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야 되는 거고 학교에 돈이 몰려요 실제로. 등록비 얼마 내요? 네, 좀 많이 냅니다. 네, 많이 내요. 한 학기에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학생 한 명이 그렇게 내는데 수천 명, 큰 학교는 10,000명까지 모이는 그 학교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건달 쪽에서는 이렇게 돈 냄새를 맡고 학교에 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깡패들은 네. 진짜로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맞짱을 떠가지고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가령 종로 뒷골목의 왕 대장이다 이거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게 1950년대 60년대 깡패들인데. 어느 날 깡패들이 이제 칼 가지고 이제 주먹 싸움이 아니고 이제 칼 싸움을 하더니 최근에는 네. 이제 깡패들이 이렇게 대학교 안에 진출해가지고 총학생회 장악해서 학교에서 이제 교비 받아가지고 그거 지멋대로 쓰고 심지어는 요새 깡패들이 저거 뭐 M&A도 한다 그러던데요. 예,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돈 되는 기업체들 이렇게 주가 조작도 하고 이래서 그걸로 돈 벌기도 하고 또 피라미드 다단계 사업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하여간 깡패들이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이렇게 주먹, 협객, 뭐 의리를 위해서 약한 사람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것보다도 돈만 되면 그냥 어디든지 가서 뭐 무슨 짓이든 한다. 요새 그게 깡패들 같아요. 그것도 걱정해요 보면. 예, 깡패 걱정해줄 일은 아닌데. 아니 변호사시니까 네. 걱정하셔야죠.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예. 예. 근데 여기 뉴스에 나온 이 조직들은 네.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시킨 다음에 네. 그 후배들을 이제 정계 진출까지 또 네.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계에 진출시켜야 역시 또 돈 벌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지방 의원이라든지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정계에 진출을 시키면 사실은 공사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으로 해서 뭐 가령 뭐 이렇게 도로 파고 하수도 묻는 공사 또 무슨 농로 공사 뭐 이런 공사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 네. 7, 8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지방 의원들이 건설 회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 건설 회사에 이런 공사들 많이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공사 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 수단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깡패들이 그런 걸 눈치채고 여기까지도 진출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제가 뭐 건너 들은 얘기지만 네. 총학 회장을 한번 하고 나면은 보통 뭐 3천만 원에서 네. 4천만 원 정도 이익이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장학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네. 네. 이렇게 뒤로 챙기는 돈이. 아, 뭐 축제 때 뭐 하고 이래서 그러는가요? 그것까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총학 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소리를 저도 들었으니까 뭐 그쪽 그 깡패들도 듣고 총학 회장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도전한 것 같은데 아 근데 김경진 씨는 반장 한번 해봤어요? 줄반장. 줄반장? 네. 나는 분단장은 해봤는데 저희 땐 분단이 없었어요. 분단이 없었어요. 예. 지인 씨는 반장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네, 근데 변호사님 저 언제 해봤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네, 쭉 이제 네, 근데 조만간 이거는- 정계에만 진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조직 폭력 이 조직단이 이제 합법화를 가장했다고 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학교 돈 몰래 빼갔으면 뭐 횡령으로 처벌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직 폭력 가입한 그 자체, 그다음에 이제 돈을 이렇게 불법으로 빼먹은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보다는 형량들이 별로 안 세가지고 네. 이제 조직 폭력단에 가입했다 이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한 2년이나 3년형 정도 살고 나오기 때문에 딱 가서 이제 별을 이렇게 달고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 위계 질서와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 딱 해서 야 너 김경진 너 갔다 왔어? 예. 언제 갔다 왔어? 2년 전에 1년 살다 나왔습니다. 야마 난 3년짜리야 임마. 이제 들어갔다. 예, 형님. 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총학생회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계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좀 이상한 그런 구조가 생겼다고 근데 예전에 하는데 네.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서울대 총학회장이 누가 됐다 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그렇죠. 네, 여기 우리 뉴스에서 접했듯이 총학생회 혹은 뭐 조직폭력배가 네. 키워드인데 네. 관련해서 혹시 에피소드 있다면 하나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제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쯤 이제 깡패 담당 검사를 한 1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군대 이제 갔다 왔잖아요. 예, 군에도 이제 이렇게 계급 체계가 착 하잖아요. 근데 병장이 이제 자기가 병장으로서 이 위계 질서를 잡기 위한 방법이 이 후임병들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러서 좀 굴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군기 잡는 방법 아니에요. 열리고 열어. 깡패들도 그게 똑같아요. 깡패들이 뭐냐면 일단 초저녁에 이렇게 저녁 한 7, 8시쯤 만나가지고 네.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근처에 학교 운동장 가서 일단 좀 기합을 받아야 돼요. 어깨 뻗쳐하고 이제 강목으로 한 20대쯤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술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술집 나이트클럽 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병도 좀 깨고 그러면 이제 사장이나 지배인이 와서 거기 이제 대장하고 뒤에서 이제 쇼부쇼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 좀 강제로 빼앗고 또 술 한잔 점잖게 얻어먹고 가고 그 돈 이제 대장이 조금 먹고 나머지 이제 조금씩 나눠주고 그게 깡패들 속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깡패들의 일과는 일단 저녁 7시에 운동장에서 엉덩이로 빠따 맞는 것부터 시작하더라. 네. 15년 전에 제가 깡패 담당하면서 본 경험이 그거였어요. 재밌대요. 국내 부동산 임대 시장의 한 축을 지탱했던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순수한 전세 주택은 21.72%로 5가구 중 1가구 꼴이었는데요. 지난 1995년 67.2%의 비중으로 정점을 찍은 전세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흐름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값 하락과 저금리 등으로 자본 차익의 실현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비중은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전세난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거 내 얘기다 이렇게 아마 피부에 와닿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전세 문제,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두 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집 있으시죠? 네. 집 있으시죠?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전 월세예요. 전 할 말이 없어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요? 얼마에 얼마짜리요? 코멘트 할게요. 근데 네, 전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자, 근데 저도 집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25년 지나서 집 산 것 같은데 경진 씨도 꿈을 잃지 마세요. 화이팅! 화이팅.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나라에 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아파트도 많고. 네. 근데 내 집이 없어.
예. 그게 현실입니다. 아 우울해. 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집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가구가 한 1,300만 가구 되나요? 전체적으로 전국에 이제 세대들이 뭐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니까. 근데 그 가구보다 사실은 집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도 자기 집이 지금 경진 씨처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저한테 그 월세 준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은 다른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른 집에 전세 월세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일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까 아니 있는 네. 사람들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예. 네? 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근데 경진 씨는 그 월세라고 그러는데 대출 받아서 전세하지 뭐 요새 은행 이자도 싼데 그걸 따져봤는데 월세가 더 낫더라고요. 월세가 나. 네. 아, 그것도 이자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워낙 적으니까 집주인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전세 대신에 월세 내놓으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아마 전세가 계속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집주인들이 그 전세금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전세를 내주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이걸 저당을 잡히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걸 이제 이 전세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가져가고 대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새 들어오는 사람이 내차 이제 그런 제도를 냈었는데 지금 아무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요. 왜 이용을 안 해요?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진 씨가 한번 집주인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번 월세 할게요. 월세.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것 때문이래요. 사람들이 일단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뭐 저당권 설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고 복잡해서 안 한다 지금 이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 전세가 주는 것도 주는 거고 경진 씨처럼 젊은 사람들 빨리 집 마련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마련하죠? 한 달에 저축 얼마예요? 저축이요? 저축을 어떻게 해요? 저축해야 신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 통장에 300 있어요. 300. 그러면 안 되지. 마이너스 300. 그러면 안 돼. 누가 시집 오는 신부 없겠는데? 누군가 오겠죠. 돈 벌어야지. 신데렐라가 오겠죠. 예? 예. 땅굴 파고 살려고요. 땅굴. 예. 신데렐라. 김장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살려고요. 예. 어쨌든 집값을 좀 떨어뜨립시다. 우리 경진 씨 장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도와주세요. 예. 네, 시사는 재밌다. 김경진 대 김경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흥미진진한 토크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 100 Mary. 여보세요. 나야. 진짜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줘, 제발. 돈이 없어서 그래. 내 나이 30 이렇게 돈 벌기 힘들다면 내 나이 30 결혼 잘해서 팔자고 칠래 소박하게 내 월급 88만원 뼈 빠지게 주말엔 편의점 알바 묘하게 손님이 10년 전 여친 내게 하는 말 현재 직업 의사래 내 나이 30 이렇게 돈 벌기 힘들다면 내 나이 30 네 옆에 내가 있다면은 좋겠지만 차라리 널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 아프진 않을 텐데 너를 보고 나서 난 다짐했어
정말 많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30에 돈이 없네. 연애를 못해. 왜냐면 돈이 없어.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 난 차도 없어. 애초에 돈이 없어. 차비조차 없어. 30에 돈이 없네. 밖을 못 나가. 왜냐면 돈이 없어. 근데 학자금 대출금은 남아있어. 내 나이 30